반갑습니다. 고2 학력평가 정치화법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정치화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라든지 출제 범위 등등은 선생님이 총평에서 언급해줬으니까 한번 여러분 총평 확인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1번 문제풀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치와 법을 배우고 있고 정치와 법을 풀고 있지만 정치와 법 이전에 법과 정치가 있었었죠. 법과 정치에서는요. 늘 모의고사 문제 1번에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왔는데요. 정치와 법에서도 1번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하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 떠올려 주셔야 되죠.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제시문은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와 비슷한 정치 양상을 보일 수 있대요. 후보자 간 경쟁, 선거운동, 때로는 흑색 선전도 보이기도 해요. 동시에 학생회장이 학생 복지를 공약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대요. 이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규모만 다를 뿐 이런 모습도 정치래요. 아, 그러면 학생회장 선거도 정치야, 학교에서 나타나는 것도 정치야 라고 보는 것은 정치를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거겠죠. 즉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게 정치야 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학교, 회사, 가족 등등 모두 다 정치야 라고 보는 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 찾아볼게요. 정치의 주체를 소수의 통치 엘리트로 한정한다.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소수 통치 엘리트만 정치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겠죠.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게 정치야 라고 보는 건 좁은 의미의 정치겠죠. 따라서 2번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이라고 봐요. 즉 국가나 다른 사회 집단하고 뭐 큰 차이 없어. 비슷해 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넓은 의미의 정치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설명이겠죠. 2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요, 반드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국가가 없더라도 뭐 집단별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 정치야 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 오히려 설명할 수 있죠.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 설명하는데 넓은 의미의 정치 적합하죠. 왜요?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이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4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죠.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국가 및 통치기구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활동으로 보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1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단원 1단원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민주주의와 헌법에서 살펴볼게요.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주요 정책을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는 것,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모두 다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죠. 따라서 가는 참정권입니다. 나는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혹은 근로 3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권이라는 기본권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마지막 다는 교육의 기회균 등 사회적 특수계급, 뭐 이를테면은 신분제도 같은 거 이런 거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평등권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가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1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회권은 절차적이고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절차적이고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 기본권 구제해줘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수단적 권리의 성격이죠. 따라서 그 권리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즉,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권이 쭉 밑바닥에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권리는 바로 평등권이죠. 왜냐하면요. 이를테면 한번 가에 나와 있는 참정권 생각해 볼게요.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정말 잘 보장되기 위해서는요. 정치 참여 기회가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돼요. 즉 평등하지 않은 참정권은 말이 안 되죠. 평등권이라는 거는 그 모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과 5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는요. 대표적으로 자유권이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나는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열거적 권리입니다.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 위주로 보장하는,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권리이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이를테면은 특히 참정권이라든지 사회권은 국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번도 잘못된 설명이 돼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국의 대표 결정 방식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도입할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효과입니다. A국의 대통령 선거에는요, T대, T 플러스 1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이를테면 T대가 8대였으면 그게보다 하나 더 많은 그 다음 9대. 이를테면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치화법 모의고사를 풀어보다 보면은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요런 표현에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T대에서는요, 득표율이 55%를 차지한 갑이 당선됐어요. 그런데 T 플러스 1대에서는요, 여전히 한 명이 당선되는데 한 번 더 투표를 했어요.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과반수를 득표한 절반 이상, 과반수를 절반보다 하나 더 많은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1등과 2등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투표를 진행해서 과반의 득표를 하고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고 1등을 한 병이 당선됐구나 라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결국에 절대 다수 대표제겠죠. 다수대표제 중에서도 절대적인 기준, 이를테면은 과반수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을 넘긴 사람 중에서 대표를 뽑는 것. 절대다수 대표제 중에서도 결선 투표제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도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효과 1번입니다. 선거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요? 결선 투표를 하다 보면 오히려 선거 비용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2번입니다. 선거 관리도 용이해질 것이다? 아니죠. 한 번 더 투표가 이루어지면 선거 관리도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3번입니다. 직접 선거 원칙이 강화될 것이다. 직접 선거 원칙과 결선 투표제 도입과는 연결 지을 수 없겠죠. 직접 선거 원칙은 나의 의사가 대리인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반영되는 건데 이 내용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요, 절대다수 대표제를 안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상대다수 대표제예요.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그냥 한 표라도 많으면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되는 구조라면은 이 상황에서는 을이 당선되는 거겠죠. 하지만 을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결선 투표를 통해서는 당선자의 대표성, 이 당선자가 국민들의 의사를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 이 대표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따라서 4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옳은 설명 정답 4번. 5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후보자의 난립이 방지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내용은 결선 투표제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히려 내가 2차 투표까지 갔을 때 당선되기 위해서는 입 후보자의 난립이 기대된다라고 보기는 입 후보자의 난립이 방지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죠. 2차 투표와는. 따라서 3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법치주의의 유형이에요. 여러분이 법치주의에 유형하시면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치화법 교과서에서 배웠던 표현으로는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사회에서는요, 의회에 의한 입법, 사법부에 의한 재판 등 권력 분립이 자리 잡으면서 법치주의가 모습을 갖춘 것처럼 보였으나 전체주의 세력이 의회를 장악한 가운데 자유를 억압하고 유대인을 대학살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우리 이렇게 법치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A로는 인간의 존엄이 보장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A는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B로 넘어가 볼게요.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갖춘 실질적 법치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법의 형식보다는 법의 내용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면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의 내용, 목적이 정당한지,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정의, 평등에도 부합하는지도 따져봅니다.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제도를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B와 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 여러분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합법적 독재. 즉 법이라는 모양새는 갖추고 있어요. 법의 형식, 법이라는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이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법적 독재로도 흐를 수 있죠. B가 A와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법치주의겠죠? 그래서 3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합법적 독재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나 권리 보장보다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 보장도 중요하고 공동체의 목적 달성도 중요한 거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본다. 5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기 뒤에 들어갈 말 뭐예요? 형식적 뭐뭐뭐뭐, 실질적 뭐뭐뭐뭐. 네모칸 안에 들어갈 말은요. 모두 다 법치주의입니다. 즉 법에 근거한 통치가 되는 거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에 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 모두 다 끄덕끄덕 하는 거죠. 따라서 5번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사회계약론자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불병 보고 얼굴 보고 맞추더라고. 아이고 홉스야, 로크야. 아, 이거 교과서에서 맨날 루소 닮았는데.
물론 좀 그 얼굴을 보고 어느 정도 그렸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시문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도 없고 재판관도 없대요. 그래서 생명, 자유, 재산의 안전한 보장을 위해 공동체를 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상태는 잠재적 평화의 상태다. 평화로운 것 같은데 평화로운 것 같지 않고 약간 자유롭고 평화로운데 법도 없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도 없고 그래서 공동체가 안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공동체를 결성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갑은요, 로크에 대한 설명이죠. 두 번째 들어갈게요. 자연 상태에서는 두려움, 불신, 전쟁의 위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에게 권리를 전부 양도해야 됩니다. 홉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은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권은 나눌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루소에 대한 설명이죠. 1번 볼게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는 입장은 홉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겠죠?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입법권이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권 분립을 주장한 사회계약론자는 로크에 대한 설명이죠. 병이 아닙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의 민주제의 도입. 즉 의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대의민주제 도입은요. 앞에서 봤다시피 입법권이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로크에 대한 설명이겠죠. 을과 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번 잘못된 설명.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갑, 병과 달리 왕권 신수설을 옹호했다. 이거 굉장히 조금 사회계약론 공부한 친구들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요.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에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예요. 나의 생명도 안전도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모여있는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전부 다 양도하자. 우리 빨리빨리 주권을 군주한테 전부 다 양도하자라고 하는 군주 주권론을 주장합니다. 선생님 그럼 맞잖아요. 왕권 신수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얘들아 이때 군주가 가진 주권은 누가 다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거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주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를 통치자에게 양도한 거예요. 즉 군주의 힘은 왕이나 저기 하늘에서 부여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 것 가져가. 우리 권리 가져가서 우리 좀 안전하게 보장해줘. 힘이 센 통치자한테 다 주는 거예요. 국민이 자발적으로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왕권 신수설을 옹호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요 흐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개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이게 바로 홉스, 로크, 루소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왜요? 자연 상태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자연 상태를 완전히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따라서 국가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 옳은 것은 5번이 됩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우리나라 입법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국회 입법 과정, 입법 혹은 법률 제정,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자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몇 명? 10인 이상. 누구에게 갑니까? 국회의장에게 갑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고요. 본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됐죠? 하나씩 해볼게요. 기억의 발의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억 옳은 설명. 니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국회의장으로 직권 상정의 권한을 갖습니다. 즉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로 바로 올릴 수 있는 권한 국회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디귿 들어갈게요. 디귿에서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그냥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과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디귿 잘못된 설명이고요. 리을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이송되면 즉시 이를 공포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설명이 돼서 6번에 옳은 것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정부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행정부 수반이 의회 선거와 별도로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가? 행정부라는 반의 우두머리가 의회 선거와 별도로 또 이루어진대요. 아, 둘 사이가 떨어져 있구나. 둘 사이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는 네 라고 대답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가 되겠죠. 반면에 그거 아닌데요. 별도로 되지 않고 의회에서 행정부가 뿅 튀어나와요 라고 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넣어보세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 갖습니까? 의원 내각제에서는 네, 가집니다. 가지잖아요. 왜? 법률안 제출권은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입법부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행정부에서도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둘이 권력이 융합되어 있는 거죠. 즉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이죠. 아니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대통령제죠. 1번이 설명. 옳은 정답입니다. 1번 끝. 나머지도 볼게요. 2번 나에 넣어볼게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의원 내각제.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 행사할 수 있죠. 대통령제 행사할 수 없죠.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지. 옳은 표현이 됩니다. 2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을국과 달리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다. 와,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 틀렸다. 여기다 체크해 볼게요.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요. 의원 내각제에서도 갖고 있고 대통령제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해산권을 통해서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고 있죠. 대통령제에서는요. 법률안 거부권으로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은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내각, 동료, 행정부 구성원을 그 직을 같이 할 수 있대요. 의회 의원이 행정부 구성원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이죠. 을국은 갑국과 달리 잘못된 설명입니다.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의원 내각제에서만 해당되는 설명이죠. 갑국에만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가요. 이게 우리 지금은 이렇게 헌법 기간 하나만 딱 구멍 뚫어져 있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아니라 내년에도 정치화법 선택할 거지? 내년에도 수능 선택 과목으로 정치화법을 하게 된다면 막 이 네모칸이 점점 늘어나요. 지금은 1개인데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한 4개 정도는 뚫어놓고 4개 막 찾는 거 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귀엽고 약간 편하게 하나 정도 찾아볼게요. 행정부 주요 기관은요. 심의 기관의 성격을 갖는 이거래요. 우리나라 헌법 89조에는 반드시 이거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17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대요. 이것은 국무회의가 되겠죠.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1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을 갖는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헌법 개정안의 제안 및 의결권.
헌법 개정안을 제안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의결도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3번입니다. 국가의 세입, 세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에 대한 결산을 검사한다.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딱 맞아떨어지는지, 중간에 빈 곳은 없는지 이런 거 검사하는 곳은 감사원의 일입니다. 4번 살펴볼게요.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모두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국무회의 구성원은요,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모두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잘못된 설명이죠. 대통령만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4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대통령은 이 결과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표현 기억해 주세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대통령은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8번에 옳은 것은 정답 5번이고요. 9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정치 참여 집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분은요. 우리 단체는 비정규직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교섭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즉, 비정규직 조합원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익 집단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반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분은요. 우리 세모단체는요. 노동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로서 의회를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라고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이익 집단은 특정한 분야에서 특수이익 실현을 추구한다. 기억이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거를 통해 평가받음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은 정당에 대한 설명이겠죠.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 모두 정치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니은 잘못된 설명. 디귿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즉 경영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공공선을 추구합니다. 디귿 옳은 설명. 마지막 리을입니다. 시민단체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에 대한 설명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언론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은 이 문제는요. 언론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정치 참여 집단 중에서도, 정치 참여 방법 중에서도 언론을 통한 방법 중에서 언론이 가져야 되는 역할에 대한 문제. 제시문을 통해서 충분히 답을 끌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이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언론과 관련해서 랩독과 워치독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 있대요. 요거 정말 개. 랩독은요. 말 그대로 이렇게 주인의 무릎 위에서 올라앉아서 이렇게 귀염을 독차지하는 애완견을 말한대요. 이렇게 댕댕이. 랩독과 같은 언론은 정치 권력에 비판적일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주인 좋아야 주인 좋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산책 가자 주인 지금 뭐해 막 이렇게 주인 좋아 하는 댕댕인데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는 없겠죠. 반면에 워치독은요. 감시하는 견을 말한대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는 언론의 워치독 역할, 감시하는 역할을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래요. 이처럼 언론은 건강한 정치 권력을 만들고 감시견의 역할, 잘 이렇게 지켜보는 역할,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이에요. 정부 정책에 대한 해설과 홍보에 앞서야 된다라는 내용과는 맞지 않죠? 결론은 이 부분이니까. 2번입니다.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된다, 감시하는 역할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강조하는 내용
2번이겠죠. 3번입니다. 정부 입장을 고려하여 보도 내용을 취사 선택해야 된다. 정부야 요거 마음에 들어? 나 요거 쓸게. 라고 하는 거는 강조하는 내용과는 연결되지 않겠죠? 3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내용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시민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에 집약해야 돼요. 하지만 요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10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웃은 이유가 뭐냐면은 정치화법 문제 푼 친구들이 11번은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어려워, 정치화법인데 왜 이런 표가 나와? 라고 막 생각해요. 자, 우리 정치화법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 법과 정치가 있었다. 법과 정치를 푸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요 정도 선거 결과 분석 문제는 아유 귀여워 막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린 어려워. 우린 막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요런 문제부터 떨지 말고 여러분이 분석하고 연습하는 걸 해봐야지 나중에 내년에 정치화법 할 거지? 그때에도 더 어려운 문제들도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 문제 포기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더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 나오면은 더 못 풀어요. 요 문제 되게 재밌어요. 하다 보면. 나만 재밌나? 재밌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갑국은 유권자가 후보 순번이 적힌 정당 명부를 보고 투표해서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는 거 바로 다 뽑아보세요. 전체 갑국은 10개 의석이래요. 그리고 비례대표제래요. 유권자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대요. 근데 방법은 두 가지래. 정당에 기표하거나 이렇게 혹은 명부상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한 명한테 이렇게 기표하는 방법이 있대요. 개표 시에는 개표 뭐지? 이렇게 쉽게 투표함 다 열어보는 거. 개표 시에는 정당의 득표한 표하고 명부상 후보자별 득표수를 더해서 각 정당의 총 득표수가 집계되고 여기까지 읽었어? 각 정당의 총 득표수 어떻게 집계된대? 정당의 기표한 표랑 그리고 명부상 후보자별 득표수랑 합쳐서 총 득표수가 집계된대. 그리고 총 득표수에 따른 정당별 총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 의석수가 배정된대.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2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총 득표수가 집계돼야 돼. 우리 총 득표수 집계해보자. 정당 득표수랑 명부상 후보자별 득표수를 더하는 거야. 250개로 A당은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히 250만 표겠지? 근데 내가 그냥 10,000표 빼고 말할게. 250으로 A당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다 더해야지 A당의 총 득표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총 득표수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A당이 가지고 온 정당 득표수뿐만 아니라 얘네 다 더해야 돼요. 됐어요? 다 더해볼게요. 5표씩 10개의 후보니까 10명의 후보니까 50표 더하면은 50 더하면 300이 되겠죠. B당은요. 10에다가 30, 55, 60, 80, 100. C당은요. 250, 60, 70, 80, 310, 320, 340, 380, 390, 400. D당은요. 80, 90, 100, 120, 140, 150, 180, 190, 200. 물론 뒤에 10,000표 계속 생략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선생님 어디까지 했냐면은 여기 총 득표수 집계까지 했어요. 집계된 총 득표수에 따른 정당별 총 득표율. 그럼 결국에 정말 A, B, C, D당 다 더하면 몇 표 나와요? 요렇게 나오겠죠. 이거에 대한 각각의 득표율을 구하는 거예요. A당은 전체 득표수 중에 몇 프로 했어요? A당 전체 득표수 중에 30% 했죠. B당은 10%, C당 40%, D당은 20% 한 거죠. 나 어디까지 구한 거냐면 정당별 총 득표율까지 구했어. 전체 득표수 중에서 각 정당이 차지한 득표수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한 거야. 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 의석수가 배정된대. 여기까지 할게. 전체 몇 개? 10개 의석. 10개 의석을 30%, 10%, 40%, 20%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제 나오겠지? 총 여기다 적을게요.
각 정당의 총 의석수가 나오게 됩니다. A당은 10개 의석 중에서 30%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야. 몇 개 가져갈까? 10개 중에 30%, 3개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야. B당은 1개 가져가세요. C당은 10개 중에 40%니까 4개 가져가세요. D당은 2개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야. 다 더하면 10개 나오지. 10개를 이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해볼게. 그 다음으로는 정당별 의석수가 배정됐지? 3, 1, 4, 2로. 그 다음에는 정당 명부상 후보자의 다득표 순서대로 당선이 결정된대요. 단,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명부상 순번대로 당선자를 결정한대요. 무슨 뜻이냐면은 정당별 의석수가 결정됐어. 다득표 순서대로 당선이 결정된대. A당은 전체 몇 개 가져가? 3개 가져가죠. 다득표 순서래. 근데 똑같이 득표했어. 그땐 어떻게 한다고? 명부상 순번대로 1번, 2번, 3번까지 가져가는 거야. 1번, 2번, 3번이 당선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B당은 한 석 가져가. 뭐라고? 어떻게? 다득표 순서대로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 2번 후보 당선. C당은 4석 가져가요. 가장 많이 당선한 순서 40, 30, 그 다음 20이죠? 20. 그 다음은 10이죠. 근데 모두 다 10이야. 그럴 때는 번호 순서대로.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D당은 2개 가져가세요. 득표 순서대로 30, 30이네. 1번, 그 다음 7번 후보. 끝. 됐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A당이 가장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는다? 아니죠. C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배분받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B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는 과소대표된다. 과소대표라는 건요, 과소평가되는 거야. 내가 득표한 것보다 의석률이 더 적은 거야.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적은 상황. 우리 왜 과소평가 언제예요? 나 과소평가 당했어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만큼 잘했는데 평가는 요만큼 된 거지. 즉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적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과소대표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유권자의 의사 그대로, 거의 그대로 의석이 배분되니까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3번 들어갈게요. 명부상 5번 후보는 C당에서만 대표로 선출된다. 3번이 정답. 이렇게 하니까 헷갈린다. 정답은 3번. 4번 보도록 할게요. 명부상 1번 후보는 모두 대표로 선출되지 않죠. B당은 예외. 4번 잘못된 설명. 5번 들어갈게요. 정당 득표수는 각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영향을 당연히 주죠. 왜? 일단은 의석을 먼저 배분받아야 되잖아.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총 득표수도 중요하죠. 정당 득표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 득표수는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1번의 문제는 정답 3번이었고요. 이 문제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연습 계속 거듭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예요. A는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해서 실현되는 바 문화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겠죠.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를 위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제평화주의입니다. 2번이에요. 국가가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함을 통해서 역사와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교육기관 설립해서 운영하는 문화국가의 원리와 연결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12번에 우선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13번이 아니라 3번 볼게요. 대중문화에 대한 여기까지 굉장히 그럴싸해 보여. 국가의 지배와 간섭을 허용하는 게 아니죠. 문화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열어놓고 인정해주되 문화 중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3번 잘못된 설명. 4번,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4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들어갈게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서 보호해주는 것만큼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줄 거야 라고 하는 상호주의 원칙은 국제평화의 원칙과 국제평화의 원리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따라서 적절한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정치체계,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체계, 정치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전자민주주의 확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투입을 더욱 활성화하겠죠? 1번 옳은 설명입니다. 2번입니다. 의회의 법률 제정은 정책을 만들고 법률을 만드는 정책 결정 기구로서의 활동에 해당하겠죠? 2번 옳은 설명입니다. 3번 들어갈게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출산 지원 정책을 집행하는 거 정책에 대한 결정 및 집행, 산출, 뿅 나오는 산출에 해당하겠죠? 3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4번 들어갈게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른 투표 행위. 만약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 지지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내놓았던 국회의원 또 지지합니다. 라고 다시 투입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 피드백, 환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마지막 5번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정부는요. 위에서부터 밑으로의 통제, 하향식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투입보다는 산출이 더욱 활성화되겠죠. 따라서 투입이 더욱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13번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정치화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 이전에 교육과정, 법과정치에서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했지만 서로 견제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치화법에서는요, 요 견제관계가 아예 한 소단원 중에 더 작은 챕터로 꼭 나와 있어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법률안 거부권이래요. 견제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법률안 거부권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법률안 거부권. 이 중에서 대통령, 즉 정부가 하는 거겠죠? 누구를 견제하는 걸까요? 법률안을 만든 국회를 견제하는 거겠죠? 그럼 단서 조항을 보면 나머지 B는 법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견제 방향을 생각할 때 누구를 견제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 볼게요. 정부는 A와 B의 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다른 거는 좀 차지하더라도 국회 볼게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은요, 국회에서 선출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C가 정부가 임명권을 갖는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한번 넣어볼게요. 위헌 법률 심판 재청권. 지금 이 법률이 재판에 전제가 됐어. 근데 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것 같아. 위헌 법률 심판 재청할게 라고 하는 주체는 법원이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 것 같아.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따라서 기억에는 위헌 법률 심판 재청권이 들어갈 수 있겠죠.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따라서 2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누가 견제하는지, 누구를 견제하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는 탄핵 심판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우선 잘못된 설명이죠. 왜 그러냐면요. 탄핵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맞지만 탄핵 심판권이 국회를 견제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이쪽 화살표에 더 가깝겠죠. 물론 기호는 없지만. 따라서 3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 자, 명령규칙 처분 심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명령 규칙 처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법원이 정부를 견제해야 되니까 이쪽 화살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겠죠. 따라서 4번도 잘못된 설명이 있고요.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관이 리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방향 자체가 잘못됐어요. 헌법소원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거든요.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의 정답은 좀 어려웠지만 견제의 방향,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1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죠.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에서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이고요. 니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겠죠? 왜요?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지방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15번의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D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방의회는요,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고요. 리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가 해당된다. 모두 다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15번에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요. 특수불법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나온 시험 범위 이번 내용 중에서 일단 개념상으로는 처음 접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재밌어요. 나만 또 재밌네. 해볼게요. 갑은 외부 계단이 유일한 출입로인 을 소유의 건물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대요. 와, 을은 누구야? 건물주야. 을은 소유자예요. 그러면 갑은요? 점유자가 되겠죠? 어느 날 병은 갑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계단 난간을 잡고 내려오던 중에 부식된 난간의 일부가 부러지는 바람에 넘어져서 구르면서 중상을 입었대요. 즉, 여기 있는 계단의 난간 때문에 병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계단은 우리가 공작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갑은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갑의 경우에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는 소유자인 을이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인 게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이 경우에 1차적으로는요. 갑이, 점유자인 갑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갑이 나는 계단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 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게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갑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그럼 2차적으로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요. 이 공작물의 소유자인 을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을은요. 나 진짜 관리 감독 소홀 잘했어 라는 거 주장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그냥 빼박 책임을 져야 돼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때 소유자인 을의 책임을 우리가 공부했던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요. 갑이 아니라 을이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1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들어갈게요. 을은 특수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죠. 왜요? 여기서 봤던 상황처럼 점유자인 갑이 나 관리감독 되게 잘했어 라는 걸 입증하면 갑 면제되고 그 다음 소유자인 을이 책임지는 거니까 공작물에 대한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2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보도록 할게요. 병은 치료비 이외의 별도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줘 라고 하는 거니까 3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신체적, 재산적 손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갑과 을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과는 관계없습니다. 5번이에요. 병은 1차적으로 을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갑이겠죠. 따라서 옳은 설명은 16번에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그리고 이 기본 원리의 수정 및 보완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권 영역에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요. 바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었죠. 이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근대에 와서 수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보완되었냐면은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때로는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다라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계약 영역에서는요. 사적 자치의 원칙. 개인과 개인의 법률 관계는 알아서 형성해. 국가는 개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원칙이었지만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겨서 수정 및 보완되어서 계약 공정의 원칙이 되었고요. 마지막 과실 책임의 원칙은 수정 및 보완되어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 병존합니다. 이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A는 사유재산권 보호의 상대성을 전제로 한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때로는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야 라고 하는 건 A가 아니라 C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두 번째 들어가 볼게요. 2번.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가한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겠죠. 따라서 2번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들어갈게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개인 재산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 재산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개입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간섭을 배제하는 것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요. 계약 공정의 원칙과는 관계없죠. 오히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로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을 들 수 있습니다. 제조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생명이라든지 신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조물과 관련해서는 제조물과 만든 사람이 제조업자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제조물 책임법이 무과실 책임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7번에 옳은 것은 정답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자, 여기가 포인트죠.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 중에서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세모시는요, 유적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래서 세모시는요, 주민조합과 40회가 넘는 심층면담을 진행했고요. 15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열었대요. 결국에 세모시청 업무 담당자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온도 차이,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토대로 의견 차이를 점점점 좁히면서 주민들의 동의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결국에 유적 보전 사업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대요. 지금 여기서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답 보기 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갈등을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점점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협력한 내용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연결되겠죠. 나머지 내용들은 이게 옳다 할지라도 글, 제시문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선거의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권으로 규정했대요. 즉, 국외, 한국 아닌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거는 일정한 연령이 넘으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통선거 원칙에 어긋난 거겠죠.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구간 인구 편차가 허용 범위를 넘어서서 유권자의 한 표가 대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도하게 차이가 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 지역은 이를테면은 150명이 살아요. 근데 B 지역은 자 말도 안 되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게. 15명이 살아요. 근데 둘 다 한 명의 대표씩을 선출해. 그러면은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표의 힘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가 어느 지역이든 동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 표의 등가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 내용은 평등선거 원칙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원칙, 보통선거의 원칙, 정답 1번. 2번도 보겠습니다. 유권자에게 같은 수의 표를 배부해서 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원칙, 표의 등가성과 관련된 건 평등선거의 원칙이겠죠? 2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타인이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이겠죠? 4번입니다.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대표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원칙은 직접 선거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관련 없죠. 마지막 5번,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 되죠. 따라서 19번에 옳은 것은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가 바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미성년자가 법적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 체결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고급 노트북을 구매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 라고 하는 것은 1번의 사례에 들어가는 거겠죠? 따라서 1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사례이 되니까 1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2번 들어갈게요. 성년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해서 최신형 핸드폰을 구매하잖아요. 이거는 거래한 상대방을 속임수로 속인 거죠. 이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미성년자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죠.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입니다. 3번 볼게요. 고가의 자전거 판매자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개육을 취소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하는 거. 이것은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3번 옳은 설명이 되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했음을 나중에 알게 됐대요. 거래 당시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고가의 게임기 판매자가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권도 역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겠죠. 4번 옳은 설명이고요. 5번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동도 있어요. 그러한 법률 행위는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매하는 행동. 구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처분이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니까 5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0번에 2번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정치와 법, 해설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정치와 법 이번에 범위가 좁았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모두 등장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